자, 오늘 프로페셔널의 조건 16페이지죠. 16페이지 하단 부분에 마지막 문단이네. 되풀이하거니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페셔널의 조건을 하고 있죠. 자, 프로페셔널의 조건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 지식근로자를 위한 책. 지식근로자를 위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근로자를 위한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 독자들 위한 글 다음에 서문에 지금 전체 내용이 지식근로자를 위한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 되풀이하거니와 하는 건 앞부분에서 이제 지식근로자 특징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되풀이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명교식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경영을 배우러 왔단 말이죠, 그죠? 경영에 관심이 있어. 물론 이 책은 지식근로자를 위한 책이야. 근데 지식근로자가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지식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여러분이 경영자야. 그리고 경영자로서 뭔가를 효과를 내고 싶어. 또 여러분 중에 전문가야. 프로페셔널이야. 프로페셔널 지식근로자지?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지식이 왜 중요하고 지식근로자가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인지하지 못하면은 경영 배우지 뭐 이런 걸 배워? 이런 얘기. 드러카 왜 이런 얘기해? 현대 경영 아버지 이런 소리 왜 하느냐고? 설명 못 하겠어? 성과를 내려면 경영이라는 게 지식을 활용하는 거야. 그렇지. 일단 이 얘기부터 못 잤어요. 경영이란 뭐냐? 근데 유튜브에서 경영 기본적 개념 말할 때 뭐라? 경영이란 뭐라고? 경영이란 지식을 적용하는 거야. 어디다가?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에, 모든 작업의 모든 활동에다가 지식을 적용해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하지, 그지? 그 지식을 알아야 돼. 그 지식이 뭔지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 이거를 적용해서 성과를 올리는 게 경영이기 때문에 지식 중요하지. 또 그 다음 지식근로자는 왜 중요한 거예요? 프로페셔널, 전문가,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가? 자, 여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조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이 누구라고? 지식근로자야. 과거에는 육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파업을 하면서 기업을 자주했는데 지금은 노조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특수한 직종 외에는 상당히 IT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카카오라든가 뭐 지금 네이버라든가 노조가 의미가 없어. 걔들은 노조 누가 의미 있어? 저 현대자동차나 뭐 타이어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나 조선소나 지금 아직도 노조가 떠들지. 지금 IT 업체 중에서 노조 아무도 안 하잖아. 삼성전자도 이제 노조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야. 왜? 거기는 지식근로자 중심이야. 이제는 드리카 말한 것처럼 앞으로 사회는 지식사회가 되면서 노조 힘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들조차도 노조가 의미가 없거든. 노조가 별로 도움이 안 돼. 노조는 육체 노동자에게 도움되는 거다. 근데 지금 앞으로 사회,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뭐야? 지식근로자가 몇 프로라고? 50%, 60%, 7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근로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들을 평가하고 척자하고 개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지식근로를 공부하는 거야. 이걸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읽어보자. 되풀이하거니와 요 앞에서 13페이지에서 지식근로자 특징을 말하고 있거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확대하는 거야. 지식근로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근로자와도 다르다. 자, 첫 번째, 지식근로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휴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고 있죠? 여기서 생산수단은 뭐야? 이게 바로 지식이거든. 물론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든가 마케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도가 필요하지. 어떤 도가 필요해? 노트북 같은 거 필요하겠지, 그지? 프로그램도 필요해. 하지만 아무리 노트북 있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을 운용하는 지식을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 그지? 바로 그런 지식 갖고 있다는 거야, 지식 근로자는. 그래서 그 지식 근로자는 노트북에 프로그램이 깔린 그 노트 하나만 있으면 어디 가도 일을 다 하는 거지, 그지? 그 의미에서 그 지식 근로자는 뭐라고? 생산수단을 휴대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문 실장 같은 경우 그런 거죠. 노트북 하나 들고 있으면 어디 가도 SNS 마케팅, 네이버 이런 거 가서 어딜 가더라도 이 머리 그냥 노트북 하나 들고 가면 끝이야. 회사를 갈 수 있잖아. 옛날처럼 공장에 있는 기계로 옮겨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의미에서 지식 근로자는 이동성, 지식을 휴대하고 갈 수 있다는 거는 그게 첫 번째다. 둘째, 지식 근로자는 어떤 고용기관보다도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점이다. 이건 지난번에 말했지. 과거에 지금 기업의 수명이 30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물론 있긴 있지, 그지? 100년 된 기업도 있으니까. IBM 같은 경우. 그냥 아주 특수한 사례야. 실제로 근래 10년도 못 버티는 기업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지식 근로자는 수명이 몇 년이야? 죽을 때까지는 대충 일때 하게 봐. 여러분 대학을 25에서 뭐 25세 남자는 30 정도? 그러니까 30. 야 대학을 나오고 요즘 학위가 필요하니까 석사, 박사 하다 치다 30이야, 그지? 30세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85세에 은퇴한다면 몇 년을 사는 거야? 55년 사지, 그지? 그러면 55년 사는 지식 근로자를 누가 고용해줘? 기업 자체가 30년도 못 사는데, 10년도 못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한다고? 회사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정규직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정규직 떠드는 거 보면은, 물론 노동자들과 근로자들과 없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 이해. 그들, 내 마음 동조하고 정규직을 부주는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 이게 다 이해한단 말이야.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앞으로 사회는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그 회사는 10년, 20년 먹은 문을 닫아. 근데 그 사람들은 50년, 60년을 근무한단 말이야. 그지? 이런 사회에서 지식 근로자의 수명이, 그 수명뿐만 아니라 근로 수명이 많아지는 데 비해서 기관의 수명은 준단 말이지.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준비한다고?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작업을 반드시 한다는 거야. 여러분 후반부 준비되어 있어? 명기호씨 후반부 준비하고 있어? 생각만 하겠습니다. 생각만 하고? 연구는? 하고 좀. 동의하고 있어? 전반부. 자, 여러분이 현재 직업에 충실하면서 여러분의 직업의 수명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안테나 씌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게다가 지식은 과거의 어떤 자원과도 다른 매우 독특한 자원이다. 이게 뭔 뜻이야? 지식은 매우 독특하지. 앞에서 이런 말, 지식이 가장 독특한 점을 첫 번째로 말하면 뭐야? 지식이 가장 독특한 점은 뭐야? 첫 번째로. 바로 변질되어 버리지. 바로 나가진단 말이야. 지식의 수명이 짧다는 거야.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거 2년, 3년 이제는 지나서 사회 써먹기 어렵거든. 특히 기술 분야는 그렇지. 그지?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매우 독특한 자원이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은 오직 고도로 전문화되었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뭔 소리야? 독특한데 어떤 특징이라고? 전문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전문화된다. 우리 영구씨가 하는 사업이 영구씨가 지식 근로자로서의 온라인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을 잘하는 그 부분이 전문화될 때 힘이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사례를 드니까 어떻게 되냐. 자, 신경과 외과 의사가 제 몫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수술실에서 뇌 수술을 하고 있을 때이다. 이 말 맞지, 그지? 그런데 마찬가지 이치로 그는
아마도 무릎을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래? 신경과 의사니까, 그렇지? 신경외과 의사니까 뇌수술은 잘하지만 무릎 관절 아픈 거 잘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이라는 거야. 효과적이 못하다. 만약 환자의 혈액에서 열대성 기생충을 발견하더라도 그는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거 알면 이상하지? 그는 전문성이 없는 거야. 진짜 신경외과 전문가라면 열대성 기생충을 알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지식의 독특한 특징이 뭐라고? 전문성. 여러분 스스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면 여러분 지식근로자로 말할 수 없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논리야. 여러분 자신을 지식근로자로 말할 수 있으면 그 전문성에 자신이 있어야 돼. 우리 양 소장님처럼 내가 업소용 레시피는 대한민국 최고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 전문성이거든. 자, 이런 사실은 뭐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거지. 이런 사실은 모든 지식 노동에 정확히 적용된다. 그러니까 지식 노동자라면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정확히 적용되는 거야. 지식 경제에 있어서 제너럴리스트는 뭐야? 많이 하는 거야. 이것저것 다 잘하는 거지, 그지? 제너럴리스트는 이것은 일본 기업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대부분의 기업이 개발하려고 노력한 인적 자원의 모델이지만, 야, 이게 뭔 소리야? 왜 일본을 비롯한 모든 기업에서 제너럴리스트를 다 원했어? 여러분 이제 경영 수업을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한다고. 어떤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 경영 수업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같으면 자, 인사부 가서 3년 근무하고 저 재무팀에 가서 3년 근무하고 기획팀에 3년 근무하고 이렇게 막 시키거든. 줄줄줄 다 외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최고의 제너럴리스트를 키웠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 특히 이제 후계자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분을 들을 이제 그걸 하는 거야. 자, 노력한 인적 자원의 모델이, 이제 제너럴리스트의 역할이 매우 제한된다. 자, 어떻게 제한돼? 정말이지. 제너럴리스트는 그 자신이 지식을 관리하고 또 지식 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치가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자, 제너럴리스트는 아까 말했던 인사부에도 근무하고 총무부도 근무하고 기술팀에도 근무하고 기획팀에도 근무하고 공장에 가서 몇 년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간부로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명분이 있다는 거야. 오직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리스트를 좋아하는데 그게 맹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는 어떤 경우에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지식을 관리하고 또 지식 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는 어떤 전문 기술을 잘 모르지만 그 대충 알고 있어. 그런 경우에 관리하는 자로서 그 경우에만 그나마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 말은 결국 제너럴리스트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특수한 그 경우에만 의미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제너럴리스트는 그 자신을 관리하고 또 지식 근로자를 관리하는 전문가가 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것은 또한 아무리 충성심을 강조할지라도 앞으로 지식 근로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개별적인 특성을 강조해주는 대상으로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아닌 자신의 전문 분야를 택하게 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그것은 뭐야?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야? 고대 전문성이지. 고대 전문성이라는 것은 또한 아무리 충성심을 강조할지라도 앞으로 지식 근로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개별적인 특성을 강조해주는 대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아닌 옛날처럼 저 삼성에 근무합니다. 현대 근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저는 SNS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문 분야를 택하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공동체는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든지 간에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물어야 돼. 나는 전문가다. 나는 지식권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영역에 점수 길 것인가 먼저 질문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 분야가 과연 앞으로 미래 사업의 현재의 경쟁력이 있는가도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고, 그지? 지금 이 책은 프로페셔널, 전문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서문을 지금 우리 읽고 있단 말이야. 자, 이것도 이제 드러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지. 지금 IT, 어떤 변화, 인터넷의 변화, 원자 폭탄이 투하된 그 사건, 1차,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그 사건, 전부 20세기에 났거든. 그것이 20세기 최대 사건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할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뭐라고? 인구혁명이다. 20세기 최대 사건 인구혁명이다. 특별히 뭐 노동인구가 늘고, 노동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노령인구가 늘고, 뭐 이제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지만 저 후진국에는 인구가 막 늘고, 이런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 노동자가 지식권자 밖에 이 사건, 엄청난 사건으로 보고 그것이 미래 기업에 가장 큰 임팩트를 끼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자, 앞부분보다. 미국의 경우, 지금 앞에 그 부분 사례를 들고 있는 거야. 그 변화 실제 사례를 들고 있는 거야. 미국의 경우, 1950년대와 60년대까지 파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직업을 말하지 않고 저는 제너럴 일렉트릭 다닙니다. 히터냉에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다 그랬지. 지금 물으면 삼성 다녀요? 현대 다녀요? 여기다 이랬단 말이지. 지금 물었는데. 왜? 그 정도로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거든. 그때 먹은 살았잖아요. 평생 그렇지. 그 조직이 자기를 평생 먹이 살려줄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러 고용기관에 다니고 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각자 일하고 있는 고용기관의 이름을 대며 그것을 직업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었다. 웃기지만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시 받아들였어. 당연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야. 요즘 일본에서는 여전히 이런 종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리고 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들을 수 있다. 지금은 안 써봐라. 요 글을 언제라고? 지금 20년 전에 쓴 글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지? 지금은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좋아. 하지만 오늘날 20년 전에 미국은 달랐다. 이미 미국은 세계 최고의 앞서가는 선진국으로 달랐다는 거야. 어떻게 다르냐? 미국에서 누군가가 파티에서 만난 사람에게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나는 금속기술자입니다. 또는 나는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우리 아들랑 같은 건 애니메이터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적어도 미국의 지식 근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고용기관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지식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국가,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누구한테? 젊은이들 사이에 좀 더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당연하겠지, 그지? 응? 자, 내 생각에는 기술이나 정보 또는 전자상거래보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장을 엄청난 큰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보다는 이러한 지식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 조직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문 분야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이런 의식 변화, 이런 의식 변화가 미래 조직을, 특히 기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라고 보여진다. 좀 설명해봐. 누가? 이게 왜 미래의 조직을 엄청나게 변화시켜 놓지? 어떻게? 하나 사례를 들어봐. 자, 지식 근로자들이 회사와 동일, 지식을 근로자들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특성 때문인데 그것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당장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는 이런 지식 근로자들한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없지. 충성심이 없는 거야. 그지? 없는 거야. 이 지식 근로자는 삼성에 내가 있어. 그렇죠. 현대나 다른 데서 더 많은 급료를 두고 더 좋은 어떤 연구 환경을 주면 바로 가버리는 거야. 그렇겠지? 스카우트 가면 되죠. 스카우트 가면. 왜냐? 자기는 삼성면이 중요한 거, 현대면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자기 전문 분야의 어떤 노하우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런 미래 조직에 경영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것들. 프로 같은 거죠. 프로야구 선수들.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돈 주면 다 가듯이.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그래, 옛날 조직처럼 기업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혁명을 20세기 최대 사건으로 본다는 거지. 어서 와. 자, 그 다음에 영규씨 읽어봐.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변화가 지금 그 18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1950년대 후반 처음으로 인식했고,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야? 지식근로자가 등장한다. 인구혁명이 날 것이다. 지식사회, 지식근로자 의식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1950년도 후반인데 내가 전에 보던 책이라서 1959년에 내일의 이정표라는 책에서 드러크가 처음으로 언급하는 걸로 내가 다른 책에서 봤어요. 자, 근데 그런 드러크가 1966년에 효과적인 경영자라는 책에 그 내용을 담아 출간했다. 효과적인 경영자가 뭐라고? 지금 시중에 무슨 책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자기 경영 노트. 성과를 향한 도전. 이 두 책으로 성과를 향한 도전은 옛날 초기에 책 번역된 이름이고 지금은 자기 경영 노트야. 이펙티브 이그제큐티브라는 효과적인 경영자는 그런 이펙티브 이그제큐티브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 내용을 담아 출간했다. 아마도 이 책은 내가 쓴 경영 관련 책들 가운데 여전히 가장 인기 있고 또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일 것이다. 지금도 많이 팔려요. 왜냐?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 번역이 멋지잖아, 그지? 그리고 이펙티브 이게 효과를 내는 경영자라는 의미도 굉장히 깊이 있는 의미야. 이 책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팔려요. 나도 이 책을 내가 이 드러커의 성과를 향한 도전한 책을 초기에 봤을 때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 그땐 드러커 책을 초기에 읽을 때니까 이야 드러커 책이 정말 좋다. 이제 이 내용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어. 중요한 얘기 다 나와 있어. 앞부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책 공부하면 이 책 안 읽어도 돼. 여기다 뽑아서 이 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출간했다. 아마도 이 책은 내가 쓴 경영 관련 책들 가운데 여전히 가장 인기 있고 또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일 것이다. 그 후에도 나는 줄곧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가 뭐야? 지식사회의 등장, 지식 근로자의 등장 이런 것들이 큰 변화를 특히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의미. 잘 들어. 지식사회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의미. 드러커는 걸려온 거야. 드러커는 이 지식사회가 지식근로자의 등장이 지식의 등장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다. 여러분 파악하고 있어? 지식사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냐고. 여러분의 직업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양소장 같은 거는 지식사회에 프랜차이즈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용 계속해왔다. 왜냐하면, 이 개인 차원이야. 왜냐하면, 개인은 이런 변화를 자기 자신을 위한 기회, 즉, 자신의 경력, 자신의 성과, 그리고 자신의 실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여러분, 잘 들어, 좀 들어가는 여러분, 지식사회. 이 지식사회가 등장했고, 지식이 중요성이 등장한 이때에
뭘 해야 되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기회. 이 지식사회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 이 지식사회가 나의 경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내가 업무를 하는데 어떤 성과를 미칠까? 자기 실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더럽큰 이 책을 뭐냐? 이건 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기업에 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이해하는 거야. 개인 차원에도. 다시 한번 읽어요. 자, 개인은 이런 변화를 자기 자신을 위한 기회, 즉 자신의 경력, 자신의 성과 그리고 자신의 실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그리고 미래의 조직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미래 조직이 성공할 것인가를 대부분 결정하는 것이 지식근로자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 회사가 고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업하면 어떻게 오너가 훌륭하고 돈이 있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되는 줄 알지만 기술은 누가 갖고 있어? 결국 지식근로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근로자를 의 능력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좌우되는 거지. 그 요즘 이제 중요 사람 한 명을 빼가면은 그 기업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좀 스카우트 전쟁 같은데?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유명한 총수들 다 외국 가서 지금 그 유명한 대학 나오는 데는 연봉 보통 2억, 뭐 3억씩 해서 됐거든. 그래서 인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인재 싸움하고. 인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 못하는,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 전문용에다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막 콜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런 지식근로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지금 이 지식사회가 뭐야?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성과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겠지, 그지? 노력해야 돼. 여기서 이제 그런 걸 깨닫고 돌아가다 자기 전문 영역에 뭔가를 쌓아야 되겠지, 그지? 이런 것이 우리 양 소장님한테는 이제 더 놀라운, 더 탁월한 음식 레시피를 만드는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식근로자가 그 기업의 존망을 성공과 실패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비영리기관이든 경영에 관한 만족할 만한 정의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말 나와 잘 봐.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말이야. 지식근로자 얘기하는 갑자기 이런 말 나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기업이든 정부기관이든 간에 기업이 뭐야? PO지, 그지? Profit Organization이고, 정비관, Government Organization이지. 비영리는 말 NPO지, 그지? Non-Profit Organization이든, 경영에 관한 만족할 만한 정의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자, 경영이 뭐라고? 경영이란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전통적 생산 요소, 즉 토지, 노동과 자본은 이제 더 이상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당연하지. 다른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생산 요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경쟁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은 분명하다. 토지, 노동, 자본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불리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이 똑같은 원자재를 똑같은 가격으로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한 자본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육체 노동은, 즉, 전통적인 제3의 노동 요소는, 육체 노동자는 더 이상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되었다. 이 말 전개하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럼 경영이 뭐라고? 경영이란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자, 내가 지금 유튜브에 아직 이제 올리다가 이제 경영을 밥한 모든 경영 기본 개념 첫 번째 뭐라 그랬어?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어디다가? 기업의 모든 자원에, 모든 작업과 활동에, 모든 것에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경영이라고 그랬지, 그지? 두 번째 뭐라 했어? 두 번째
영상 내가 뭐라고 올렸어? 경영은 생산성이다. 어떤 생산? 인적 자원의 생산을 올리는 것이고 자본 생산도 올리는 거라 했지. 한마디 생산성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영이란 뭐냐? 인적 자원의 생산을 높이는 것이다.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경쟁률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기업의 CEO들이, 리더들이, 간부들이 자기네들 기업에 소속된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 자, 지식 근로자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식 근로자는 전문성 갖고 있어. 전문성 갖고 있는 지식 근로자가 생산성을 잘 올려, 못 올려? 착각하면 안 돼. 지식 근로자가 지식은 갖고 있지만 생산성을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 여러분 이걸 금방 이해해야 돼. 왜 그래? 지식 근로자는 근본적으로 조직 사회에서만 활동하지, 그렇지? 전문가는 하나의 전문가로서 결과를 못 만들잖아, 그렇지? 기업의 전문가는 어떻게 해?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전문가 5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한 사람이 아무리 전문을 갖고 있더라도 협력해서 뭔가를 생산성 내지 않으면 이건 비효율적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을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건 누가 해야 돼? 경영자 몫이야. 알았지? 여러분이 관리자라서, 경영자라서 지식권자를 고용하고 있어. 아주 탁월한 전문가들이야. 그들이 협력해서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성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경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경영이 뭐라고? 경영이란, 같이 읽어봐. 시작. 경영이란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야. 응? 이제 이해돼? 제너럴리스트가 그 자, 그 경영자가 지식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필요가 있지.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기업의 CEO들 분석하면 CEO들의 직업이 뭐야? 현재 가장 많은 CEO들의 직업이 뭐야? 그게 업종에 따라 좀 다르지. 보통은 재무회계하는 사람들이 CEO들이 많이 됐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 재무회계자들이 절대 CEO 될 수 없는 데가 어디야? IT 회사는 안 되지. IT 회사는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IT 회사냐 아니냐, 건설회사냐, 건설회사는 또 집 잘 짓는 전문가들이 건설회사 사장이 되기도 해.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CEO가 되느냐하고 달라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CEO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점성을 잘 꿰뚫고 해서 관리를 잘하겠지, 그지? 그런 의미에서 보통 후계자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막 훈련을 시켜. 여기 3년, 저기 3년 보낸 일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후계자는 그렇게 필요한 거야. 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지? 뭐 그럴 필요 있겠지. 어쨌든 간에 경영이라는 것은 그런 지식 근로자들을 잘 관리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계속 가서 또한 자본은 전 세계 어디에다 조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육체 노동은 전통적인 제3의 생산 요소 대부분의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요소가 됐다. 자, 왜 그러냐?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회사에서도 인건비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 내지 13%를 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리만 인건비가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의 원가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제 노동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도의 노동 집약적 산업, 예를 들어서 모직 소타 제조업 같은 아니면 육체 노동자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시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지식을 획득하는 거야. 지식 근로자를 확보하는 거지. 중소기업들은 지식 근로자를 어떻게 확보할까? 응?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은 지식 근로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많지. 아무래도 왜냐하면 급여 문제도 그렇고 또 지식 근로자 요구하는 게 뭐 지식 근로자는 오면은 자기 지식 노지식 전문성을 좀 더 확대시켜주길 바라거든. 연구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중소기업들은 약하지. 근데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에 관한 장점이 있잖아.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게 있을까? 중소기업에 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 뭐 업무의 유연성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유연성도 있고. 또는 결제 빠른 아까 말한 우리 명교수 말대로 제너럴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럴 수 있죠. 경영자로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일부러 중소기업 가서 이런저런 업무를 많이 경험해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그건 이제 선호에 따라 다른 거야. 하지만 자기는 전문성을 위한다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가서 관련 부서원들끼리 같이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겠지. 그건 자기 선택의 문제야.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합니다. 이제 단 하나의 유일한 의미 있는 경쟁 우위는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입니다. 아까 토지나 자본이나 노동 이건 이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다. 이제 단 하나의 의미 있는 경쟁 우위는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은 경영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식 근로자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응?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거든. 경영자는 자기 부하와 직원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 즉 자기 부하 직원들의 어떤 경쟁력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막 지시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 육체노동 그게 가능할 수 있다. 육체노동은 어느 정도는. 근데 지식 근로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는 아까 경영은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들을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은 누가 먼저 올려? 본인이야. 지식 근로자 올려야 되거든. 여기서 이제 경영자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예요. 경영은 뭐라고?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경영은. 지식 근로 생산성을 그들이 올리도록 옆에서 동기부여하고 돕는 자지 강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 근로자의 경쟁은 진로 생산성이에요. 그리고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은 경영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식 근로자 그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 앞으로 고용기관의 성공은 회사, 조직의 성공은 지식 근로자 개개인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의 경영이 지식 근로자들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생산성을 높이게 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야. 그래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에 좌우된단 말이야. 그 조직이. 자, 이런 것은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영은 뭐냐면은 지식 근로자 스스로 생산성을 이제 높이도록 성과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식을 제공해서 그 자신이 그 지식 가지고 적용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내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반소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런 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거지. 이런 것이 바로 이 책의 근본적 주제이다. 이 책은 개인과 고용기관이,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지식노동과 지식근로자의 본질. 여러분 이 책 다 끝내고 말할 수 있다. 지식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식노동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식근로자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이 있어야 돼. 이 책 끝내고. 두 번째로 핵심적 생산 요소로의 지식과 지식근로자가 제공하는 기회 본질. 지식이 제공하는 기회가 뭔지, 지식근로자가 제공하는 기회가 뭔지 그 본질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로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지식 그리고 지식 근로자 이동함에 따라 개인과 고용기관 모두에게 부과되는 요구사항. 이게 뭔 소리야? 기본적인 생산 요소가 지식 그리고 지식 근로자를 이동함에 따라 이게 뭔 소리야? 개인과 고용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부과되는 요구사항의 본질을 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지식 근로자는 생산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랬지, 그지? 이동적이야. 이동성이 높아. 자, 이런 경우에 개인과 고용기관 모두에게 요구되는 게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럴 때 이동 언제 갈 수 있잖아, 그지? 갈 수 있는 사람. 이럴 때 고용기관과 그 본인에게 요구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런 걸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말하냐? 지식노동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지식노동자의 본질이 뭐냐? 이건 말을 써야 되고, 두 번째로, 지식과 지식 근로자가 제공하는 기회의 본질. 여러분이 지식 갖고 있을 때 어떤 기회를 갖게 되고, 지식 근로자를 갖고 있을 때 어떤 기회를 갖고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이동함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데 이 책이 도움되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쫙 메모해 놓고 공부하면서 하나 질문을 답을 해보라고. 오늘날 개인과 고용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아주 새로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가지고 연결하는 거야. 오늘날 개인과 고용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아주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이 지식사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해도 그런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개인과 기업 모두가 성공하고 또 존속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성공하겠지. 당연하겠지. 그치?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지식 경제에서 어떤 조직이 성공할 것인지, 그리고 지식 근로자로서 어떤 사람이 성공할 것인지가 확실해질 것이다. 이 책은 지식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자, 배창수가 지식 근로자야. 그럼 배창수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이 그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식 근로자나, 여러분이 여러 조직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기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이.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 소명 모두에게 성공을 거두도록 하는 데 있다.